제 이름은 김수연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5살 때의 기억에서 시작됩니다. 1995년 여름, 북한 함경북도의 작은 마을에서의 일이었습니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들이 줄지어 서 있고 좁은 골목길에는 군데군데 선전 구호가 적힌 벽보가 붙어 있던 그곳에서요. 1995년 8월의 어느 무더운 날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마을 곳곳에서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인민반장이 확성기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전체 주민은 광장으로 집합하라. 반동분자 처단식이 있을 것이다. 어머니의 손을 잡은 힘이 갑자기 세졌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얼굴을 올려다봤지만 어머니는 굳은 표정으로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 가요? 쉿. 조용히 해. 그냥 엄마 손 꼭 잡고 있어. 광장에는 이미 수백 명의 주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보이부 군인들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었고 가운데에는 낡은 전봇대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5살이었던 제 눈높이에서는 사람들의 다리만 보였습니다. 답답함을 느낀 저는 어머니에게 매달렸습니다. 엄마 안 보여요. 저 업어줘요. 수연아, 그냥 눈 감고 있어. 알았지? 하지만 어린아이의 호기심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전봇대에 묶인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그 남자는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고 피로 얼룩진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보이부 장교가 확성기를 들고 죄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반동분자 박철수는 조국을 배신하고 중국으로 밀입국을 시도한 죄, 자본주의 문화를 유포한 죄로 인민의 이름으로 총사령에 처한다. 저는 그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총을 든 군인들이 일렬로 섰고 남자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광장은 숨소리조차 들릴 듯 고요했습니다. 조준. 저는 그때 처음으로 극도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뒤에서 저를 낚아채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발사. 총성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남자의 몸이 전봇대에 묶인 채로 축 늘어졌습니다. 붉은 피가 땅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어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하지만 그 이미지는 이미 5살 소녀의 뇌리에 깊이 새겨진 후였습니다. 밤마다 저를 괴롭힐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린 저를 안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좁은 방에 들어서자마자 어머니는 제 어깨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수연아, 잘 들어. 오늘 본 거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아빠한테도, 할머니한테도, 친구들한테도. 알았지? 왜요, 엄마? 저 무서워요. 나도 무서워. 하지만 우리가 살려면,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조용히 있어야 해. 알겠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날의 충격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총소리가 쓰러지는 남자의 모습이, 땅에 흐르던 붉은 피가 계속해서 꿈에 나타났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가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아버지는 탄광 노동자였습니다. 온몸에 석탄 가루를 묻힌 채로 돌아온 아버지는 제 창백한 얼굴을 보고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애가 왜 이래? 밥도 제대로 안 먹는다며? 어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무릎에 앉히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연아, 아빠가 하는 말 잘 들어. 우리는 여기서 살아야 해.
다른 선택지가 없어. 당이 시키는 대로, 국가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어. 아빠, 그 아저씨는 왜 나쁜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나쁜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몰라. 하지만 여기서는 다른 걸 생각하면, 다른 걸 원하면 안 돼. 그게 규칙이야. 어린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다른 걸 생각하면 안 되는지, 왜 다른 걸 원하면 죽어야 하는지.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배웠습니다. 이곳에서는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심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저 시키는 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을요. 1995년 가을이 되자 마을에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배급소에 가도 식량이 나오지 않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 배급소 앞에 줄을 섰지만 대부분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안 나왔어. 국가에서 배를 못 보낸대. 곧 나올 거래. 하지만 곧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배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에는 옥수수 가루 한 자루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탄광에서 일을 해도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국가에서 줄 게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대신 충성심을 강조하는 학습 시간만 늘어났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굶어 쓰러졌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며칠 후에는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좋아하셨던 봄날의 진달래꽃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달래꽃을 볼 수 없는 할머니는 좁은 관에 담겨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부모님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잠든 줄 알고 부엌에서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다 굶어 죽는 거 아니요? 목소리 낮춰요. 벽에도 귀가 있다니까.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요? 매일 탄광에서 목숨 걸고 일하는데 먹을 것도 안 주고. 당에서 곧 해결해 줄 거요. 조금만 더 참아요. 언제까지요? 수연이 봤어요? 벌써 살이 빠져서. 이러다 애가 쓰러지면.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 5살 아이에게는 너무 무거운 질문이었지만 그날 본 처형 장면과 점점 악화되는 생활 조건은 제 마음속에 작은 씨앗을 심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의문의 씨앗이었고 저항의 씨앗이었고 언젠가는 이곳을 떠나고 싶다는 열망의 씨앗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 본 처형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그 무서운 기억이 결국 저를 자유로 이끌 나침반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안에 작은 목소리가 생겨난 건, 이건 잘못됐어. 이건 옳지 않아. 그리고 그 목소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1996년 겨울, 저는 6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생일 미역국은 없었습니다. 아니, 먹을 것 자체가 없었습니다. 북한 전역에 고난의 행군이라는 말이 퍼지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되었죠. 그건 우리 모두가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배급이 완전히 끊긴 지 3달째였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장마당으로 향했습니다. 팔 수 있는 건 뭐든 팔았습니다. 어머니의 혼수 이불, 할머니가 물려주신 녹그릇, 아버지의 낡은 시계까지 하나씩 하나씩 우리 집의 물건들이 사라져갔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어머니는 옥수수 한 대라도 사오려고 애썼습니다. 수연아, 이거 먹어. 어머니가 건네준 건 주먹만한 옥수수죽 한 그릇이었습니다. 물이 대부분이었고 옥수수 알은 몇 개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배가 너무 고팠지만 어머니와 아버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두 분 다 뺨이 푹 꺼져 있었고 눈만 유난히 커 보였습니다. 엄마는요? 아빠는요? 우리는 먹었어. 어른들은 배가 덜 고프거든. 빨리 먹어. 거짓말인 걸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눈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죽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리며 먹었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가슴은 더 아팠습니다. 그해 겨울 마을에서는 매일같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먼저 노인들이 쓰러졌습니다. 다음은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길에서 쓰러진 사람을 봐도 아무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너무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학교에 가는 길에 죽은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길가에 그냥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저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무감각해진 거죠. 학교에서도 반 아이들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25명이었던 우리 반이 겨울이 끝날 무렵에는 15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빈자리를 그저 바라만 볼 뿐이었습니다. 선생님도 살이 빠져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1997년 봄이 왔을 때 아버지에게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탄광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약해져서 걷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으니까요. 탄광에서는 일을 나오지 않는 노동자들에게 통보서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었겠습니까? 먹을 것도 주지 않으면서 일만 하라는 게 말이 되나요? 여보, 내가 중국에 한번 다녀올까 합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자는 척하며 두 분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러다 잡히면 어떡하려고. 이대로는 우리 모두 죽습니다. 중국에 가면 일자리가 있다고 하더군요. 몇 달만 일하고 오면 식량을 살 수 있어요. 당신 그거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중국 갔다 온 사람들 어떻게 되는지. 잡히면 그날 광장에서 본 사람처럼 되겠죠. 알아요. 하지만 이대로 있으면 우리는 천천히 죽는 겁니다. 빨리 죽느냐, 천천히 죽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어머니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일주일 후 아버지는 새벽에 집을 나섰습니다. 저를 깨워서 안아주셨습니다. 수연아, 아빠 곧 돌아올게. 그동안 엄마 말 잘 듣고 밥 잘 먹고 아프지 말고 있어야 해. 알았지? 아빠 어디 가요? 일하러 가는 거야. 수연이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돈 벌러 가는 거야. 아버지는 저를 꼭 안아주고는 문을 나섰습니다. 그게 아버지를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문 앞에 앉아 길을 바라봤습니다. 소식도 없었습니다. 편지도 정갈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보이부 사람들이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김철민의 가족이 이 집 맞소? 네. 그런데 무슨 일이십니까? 김철민은 조국을 배신하고 중국으로 도주한 반역자요. 당장 소재를 대시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남편이 어디 갔는지 모른다고? 가족이 모를 리가 있소? 당신도 같이 꾸민 거 아니오? 보이부 사람들은 우리 집을 뒤졌습니다. 남은 것도 별로 없었지만 그들은 모든 것을 쏟아내고 뒤집었습니다. 저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떨고 있었습니다. 5살 때 본 그 처형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만 가겠소. 하지만 감시 대상이니 알아두시오. 김철민이 나타나거나 연락이 오면 즉시 보고하시오. 안 그러면 당신과 저에도 가만 안 둘 거요. 보이부 사람들이 가고 난 후 어머니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안아줬습니다.
6살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은 마을에서 따돌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반역자의 가족이라는 낙인이 찍혔으니까요. 인민반장은 우리 집 앞을 지날 때마다 침을 뱉었습니다. 이웃들은 우리를 피했습니다. 같이 놀던 친구들도 더 이상 저와 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장마당에서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합법적인 일은 아니었습니다. 중국에서 밀수로 들어온 물건들을 몰래 파는 일이었습니다. 위험한 일이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단속반의 눈을 피해 장마당 구석에서 물건을 팔았습니다. 비누, 라면, 중국산 과자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수연아, 엄마가 이거 팔고 오면 오늘 저녁은 밥 먹을 수 있어. 조금만 참고 집에서 기다려. 저는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배가 고파서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문으로 밖을 바라보며 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는 오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이 되어서야 어머니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빈손이었습니다.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고 옷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어떡해요, 엄마. 괜찮아, 수연아. 엄마 괜찮아. 단속반한테 걸렸어. 물건 다 빼앗기고. 맞았어. 어머니는 제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녁도 굶어야 한다고 미안하다고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울지 말라고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괜찮지 않다는 걸. 1997년 여름 어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어머니의 말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수연아, 엄마가 하는 말 잘 들어. 우리 여기서 나가자. 어디로요, 엄마? 중국으로. 아빠가 간 곳으로. 아빠를 찾아야 해.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 살 수 없어. 하지만 엄마, 그러다 잡히면 죽겠지. 하지만 여기 있어도 우리는 죽어. 천천히 굶어 죽는 거야. 그럼 차라리 살 길을 찾아보는 게 낫지 않겠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살 아이가 이해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결정이었지만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뭔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어머니는 브로커를 수소문했습니다. 장마당에서 몰래 만난 브로커는 중국으로 사람들을 넘겨주는 일을 했습니다. 물론 돈을 받고요. 어머니는 남은 물건을 다 팔아서 브로커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할머니의 금반지까지 팔았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밤 두만강 상류 지점에서 만납시다. 절대 늦지 마시오. 그리고 짐은 최소한으로만 가져오시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1997년 8월의 어느 화요일 밤 어머니와 저는 작은 보따리 하나씩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제가 태어나고 자란 집이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나도 무서워, 수연아. 하지만 우리는 해야 해.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강으로, 두만강으로, 그리고 자유를 향해. 아니, 그때는 자유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살고 싶었습니다. 배고프지 않게, 무섭지 않게,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5살 때 본 그 처형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총소리가 쓰러지는 남자의 모습이.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잡히면 저렇게 되는 거야. 하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돌아갈 곳도 돌아갈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두만강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무서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흐르는 강물 소리는 마치 우리를 삼키려는 괴물의 숨소리 같았습니다. 브로커가 손짓을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브로커는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얼굴은 험상궂었지만 목소리는 의외로 조용했습니다. 우리 말고도 세 가족이 더 있었습니다. 모두 합쳐서 12명. 노인 한 분, 젊은 부부, 그리고 우리처럼 엄마와 아이들로 이루어진 가족들이었습니다. 자, 잘 들으시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정확히 따라야 살 수 있소. 첫째, 절대 소리 내지 마시오. 기침도, 재채기도, 울음도 안 됩니다. 둘째, 내 신호 없이는 절대 움직이지 마시오. 셋째, 만약 경비대에 발각되면 각자 알아서 도망가시오. 나는 당신들을 기다리지 않소. 브로커의 말에 모두 긴장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손바닥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강 건너편에 중국 땅이 보이죠? 저기까지만 가면 됩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물이 차갑고 물살이 셉니다. 아이들은 어른이 업어야 합니다. 강물을 보니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8월이었지만 산에서 내려오는 강물은 차가워 보였습니다. 달빛에 반짝이는 물결이 마치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부터 1시간 동안은 경비대 교대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다음 기회는 없소. 자, 출발합니다. 우리는 브로커를 따라 강변으로 내려갔습니다. 풀숲을 지나며 옷이 찢어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앞사람의 뒤를 따랐습니다. 강가에 도착했을 때 브로커가 손을 들어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 멀리 불빛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경비대였습니다. 우리는 풀숲에 엎드려 숨을 죽였습니다. 제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그 소리가 들릴까봐 겁이 났습니다. 경비대의 불빛이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브로커가 다시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제였습니다. 수연아, 엄마 등에 엎혀. 팔로 엄마 목을 꽉 감싸고 절대 놓으면 안 돼. 알았지? 네, 엄마. 어머니가 저를 업었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준비를 마쳤습니다. 브로커가 먼저 강물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뒤를 따랐습니다. 강물이 발목을 적셨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머니가 신음을 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목을 더 세게 감찍습니다. 물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발목, 무릎, 허리. 어머니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물살이 생각보다 셌습니다. 앞에 가던 노인 한 분이 비틀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남자가 노인을 붙잡았습니다. 조용히 하시오. 소리내면 다 죽소. 브로커가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악물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물은 이제 가슴까지 차올랐습니다. 어머니가 헛발을 디뎠습니다. 우리는 물속으로 빠졌습니다. 차가운 물이 제 얼굴을 덮었습니다. 입으로, 코로 물이 들어왔습니다. 공포의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어머니의 손이 저를 끌어올렸습니다. 물 위로 올라왔을 때 저는 기침을 하려다가 간신히 참았습니다. 어머니가 제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조금만 더 가면 돼.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무서웠던 거죠. 하지만 저를 안심시키려 애쓰고 계셨습니다.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냐? 멈춰라. 경비대였습니다. 우리를 발견한 겁니다.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뛰시오. 어서. 모두가 미친 듯이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해야 한다는 규칙은 이제 소용없었습니다. 발각됐으니까요. 물살을 헤치며 넘어지고 일어서며 우리는 필사적으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탕, 탕탕.
물 위로 총알이 날아왔습니다. 누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한 남자가 물속으로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남편을 붙잡으려 했지만 브로커가 그녀를 잡아 끌었습니다. 놔둬요. 이미 죽었소. 가야 살아요. 여자의 울부짖는 소리가 강물 위로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총소리는 계속되었고 경비대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거의 다 왔어, 수연아. 조금만 더. 어머니가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물이 점점 얕아졌습니다. 허리, 무릎, 발목. 드디어 우리는 강을 건넜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경비대는 여전히 총을 쏘고 있었고 우리는 강변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브로커가 손짓하며 소리쳤습니다. 저 숲으로, 어서. 우리는 비틀거리며 숲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무거웠고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계속 뛰어야 했습니다. 얼마나 뛰었을까요? 시간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앞사람을 따라 뛰고 또 뛰었습니다. 마침내 브로커가 멈춰섰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됐소. 경비대는 강을 건너오지 않소. 우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두가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12명이 출발했지만 도착한 건 10명이었습니다. 총에 맞은 남자와 함께 출발했던 그의 아내는 결국 남편을 놔두지 못하고 북한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경비대에 잡혔을 겁니다. 어머니가 저를 내려놓고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다친 데 없니? 어디 아픈 데는? 괜찮아요, 엄마. 엄마는요? 엄마도 괜찮아. 하지만 어머니의 손은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강을 건너며 날카로운 돌에 베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 옷자락으로 어머니의 손을 감싸주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우리와 함께 온 사람들도 모두 비슷한 상태였습니다. 옷은 찢어져 있었고 온몸에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눈에는 묘한 빛이 있었습니다. 안도감이었을까요? 아니면 희망이었을까요? 축하하오. 당신들은 이제 중국 땅을 밟고 있소. 브로커의 말에 누군가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는지 슬픔의 눈물이었는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루오. 여기는 중국이지만 당신들은 아직 안전하지 않소. 중국 공안에 잡히면 북한으로 송환되오. 그럼 어떻게 되는지는 알고 계시겠죠?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송환되면 정치범 수용소행이거나 아니면 공개 처형이었습니다. 5살 때 본 그 장면이 또 떠올랐습니다. 이제부터 당신들은 숨어 살아야 하오. 낮에는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돼오. 중국말을 할 줄 아는 사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브로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더더욱 조심해야 하오. 말 한마디 잘못하면 바로 신고당하오. 이제 제 일은 여기까지요. 내일 아침이 되면 각자 알아서 살 길을 찾으시오. 뭐라고요? 당신이 중국에서 일자리를 알선해 준다고 했잖소. 한 남자가 항의했습니다. 브로커가 비웃었습니다. 그건 당신들이 믿고 싶었던 거요. 나는 강만 건네주기로 했소. 계약은 끝났소. 브로커는 그렇게 말하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낯선 땅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숲속에서 떨며 밤을 보냈습니다. 젖은 옷은 마를 생각을 하지 않았고 8월의 밤이었지만 산속은 추웠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니의 체온만이 제가 의지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모르겠다, 수연아. 하지만 일단 살아있잖니. 강도 건넜고, 그걸로 됐어. 나머지는 내일 생각하자. 저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잠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귀에는 계속 총소리가 들렸고, 눈을 감으면 물속으로 쓰러지던 남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5살 때 본 처형 장면과 오늘 본 장면이 겹쳐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탈북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더 긴 여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 듣던 것과 같은 소리였지만 왠지 다르게 들렸습니다. 여기는 중국이었으니까요. 우리가 목숨 걸고 찾아온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자유는 아직 멀었습니다. 아주 멀었습니다. 동이 트자 우리는 숲을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숲속에 숨어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함께 왔던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각자 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작별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못했습니다. 서로의 이름도 몰랐습니다. 알아서도 안 됐습니다. 잡히면 다른 사람들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어머니와 저는 산길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일단 사람이 사는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강을 건넌 후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너무 배고파요. 조금만 참아, 수연아. 마을만 찾으면 뭐라도 구할 수 있을 거야. 사흘째 되던 날 우리는 작은 마을을 발견했습니다. 중국 연변 지역의 조선족 마을이었습니다. 집들이 북한보다 훨씬 좋아 보였습니다. 담장도 튼튼했고 지붕도 제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한 집 대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6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조선족이었습니다. 우리말을 할 줄 아는 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우리를 보자마자 알아차렸습니다. 우리가 탈북자라는 걸요. 찢어진 옷, 상처투성이 몸, 그리고 무엇보다 그 절박한 눈빛. 숨길 수 없었습니다. 또 왔구만. 들어와요, 빨리. 밖에서 보면 안 돼. 할머니는 우리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부엌에서 밥과 김치를 내왔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먹었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머니는 우리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강을 건넜구만. 몇 명이나 죽었소? 1명이요. 총에 맞았어요. 그나마 다행이네. 지난주에는 5명이 죽었다더군. 요즘 경비가 더 심해졌어. 할머니는 우리에게 옷을 주고 씻을 물도 주었습니다. 천사 같은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도 오래 우리를 숨겨줄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돼요. 공안들이 수시로 단속을 나와. 탈북자 숨겨주다 걸리면 나도 벌금 물고 감옥 가요. 이틀만 쉬었다가 다른 데로 가야 해. 어디로 가야 하죠? 심양 쪽으로 가봐요. 거기 가면 탈북자들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 한국 선교사들이랑 브로커들이 있다고 들었어. 돈만 있으면 한국까지 갈 수 있대. 한국. 그 단어가 제 귀에는 낯설었습니다. 남조선. 북한에서 우리는 그곳을 적국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다른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한국요? 거기까지 어떻게 가요? 쉽지 않아요.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려. 몽골이나 태국을 거쳐야 해. 중국에서 직접 가면 잡히거든. 이틀 후 우리는 할머니 댁을 떠났습니다. 할머니는 우리에게 약간의 돈과 음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연락처 하나를 적어 주었습니다. 심양 가면 2번으로 전화해요. 박 선생이라는 분인데
탈북자들 도와주는 분이에요. 조심해서 가요. 우리는 할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버스를 타고 심양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중국은 북한과 달랐습니다. 건물도 많았고 차도 많았고 사람들의 옷도 화려했습니다. 식당마다 음식 냄새가 났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굶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심양에 도착한 건 저녁 때였습니다. 어머니는 공중전화로 할머니가 알려준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는 짧았습니다. 장소와 시간만 정하고 끊었습니다. 우리는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40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박 선생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식사는 했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북한 어디서 왔습니까? 함경북도요. 박 선생은 우리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 가고 싶으세요? 네, 가고 싶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요. 일단 여기서 일하면서 돈을 모아야 해요. 최소 500만 원은 있어야 합니다. 500만 원.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모아요? 일해야죠. 식당에서 설거지하거나 공장에서 일하거나. 하지만 불법 체류자니까 임금은 중국인의 절반도 안 돼요. 그래도 할 겁니까? 합니다. 뭐든 하겠습니다. 박 선생은 어머니에게 일자리를 소개해 줬습니다. 한 식당의 주방 보조였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해야 했습니다. 월급은 중국 돈으로 500위안, 한국 돈으로 10만 원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낮에는 박 선생이 마련해 준 쪽방에 혼자 숨어 지냈습니다. 밖에 나가면 안 됐습니다. 중국말을 못하니까 금방 들킬 수 있었습니다. 작은 방에 갇혀서 하루 종일 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어머니는 밤 11시가 되어야 돌아왔습니다. 온종일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설거지를 하느라 손이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오늘 사장님이 먹다 남은 탕수육을 싸줬어. 먹자. 식당에서 남은 음식으로 저녁을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 보였으니까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쉬는 날 없이 일했습니다. 하지만 돈은 생각보다 천천히 모였습니다. 방세, 식비, 그리고 갑자기 생기는 지출들. 몸이 아파서 약을 사야 할 때도 있었고, 공안이 단속을 나오면 숨어야 해서 방을 옮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식당에 공안이 들이닥친 겁니다. 불법 체류자 단속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뒷문으로 도망쳤지만 다른 탈북자 2명이 잡혔습니다. 수연아, 짐 싸. 우리 여기서 떠나야 해. 왜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공안이 우리를 찾고 있어. 식당 사장이 신고했대. 여기 있으면 잡혀. 우리는 또다시 도망쳤습니다. 박 선생에게 연락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 자기도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또 혼자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버려진 건물에서 잤습니다. 추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엄마,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꽉 안아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도 모르는 거였죠. 언제까지인지. 아니, 끝이 있긴 한 건지. 일주일 후 우리는 다른 탈북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여자가 말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가면 돼요. 베이징에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중국이 손 못 대요. 그럼 한국으로 갈 수 있어요. 하지만 베이징까지 어떻게 가요? 공안들이 기차역마다 있는데 밤 기차를 타는 거예요. 짐칸에 숨어서 돈을 좀 주면 차장이 눈 감아줘요.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위험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남은 돈을 모아서 베이징행 기차표를 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짐칸에 숨을 수 있는 권리를 산 거였죠. 1998년 봄, 우리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짐칸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화물 사이에 몸을 웅크리고 숨었습니다. 다른 탈북자 3명도 함께였습니다.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16시간의 여정이었습니다. 화장실도 갈 수 없었습니다. 물도 마실 수 없었습니다. 숨소리조차 조심해야 했습니다. 기차가 역에 설 때마다 공안들이 짐칸을 검사할까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도중의 한 역에서 공안이 짐칸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화물 뒤에 숨어서 숨을 죽였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짐칸 안을 훑쳤습니다. 저는 어머니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었습니다. 여기는 이상 없다. 공안이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는 한숨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베이징까지 멀었으니까요. 기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베이징역에 도착했습니다. 차장이 짐칸 문을 열어줬습니다. 빨리 나가요. 5분 후면 공안들이 와요. 우리는 서둘러 기차에서 내렸습니다. 베이징역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틈에 섞여서 역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한국 대사관만 가면 돼. 누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베이징은 너무 컸습니다. 어디가 어딘지 알 수 없었습니다. 중국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길을 찾나요? 우리는 며칠 동안 베이징 거리를 헤맸습니다. 한국 대사관을 찾아서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중국말을 못하니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물어보다가 신고라도 당하면 끝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국말을 하는 사람을 만난 겁니다. 중년 남자였는데 한국에서 온 사업가였습니다. 우리는 용기를 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죄송하지만 한국 분이신가요? 남자는 우리를 보더니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우리가 탈북자라는 걸요. 한국 대사관 가시려는 거죠? 네.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남자는 주위를 둘러보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따라오세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남자는 우리를 택시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한국 대사관 근처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저기 보이는 건물이 한국 대사관이에요. 문만 들어가면 안전해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대사관 주변에 공안들이 지키고 있을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떠났습니다. 우리는 대사관을 바라봤습니다. 저 문만 들어가면 자유였습니다. 한국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사관 입구까지 가는 것. 겨우 50m 정도였지만 그 50m가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연아, 엄마 손 놓으면 안 돼. 뛰는 거야. 알았지? 네, 엄마. 우리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뛰었습니다. 대사관을 향해, 자유를 향해, 새로운 삶을 향해. 우리는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50m가 50km처럼 느껴졌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중국말이었지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멈추라는 거였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대사관 경비가 우리를 봤습니다.
우리가 탈북자라는 걸 단번에 알아차렸을 겁니다. 그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문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엄마, 우리 해냈어요. 저는 어머니를 안고 울었습니다. 어머니도 울었습니다. 함께 뛰어온 다른 탈북자들도 울었습니다. 밖에서는 공안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지만 더 이상 우리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는 한국 땅이었으니까요. 대사관 직원이 우리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따뜻한 차를 주었고 담요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곧 한국으로 갈 수 있을 거예요. 한국, 남조선, 북한에서 우리가 적이라고 배웠던 곳. 하지만 이제 그곳이 우리의 새로운 집이 될 거였습니다. 대사관에서 한 달을 보냈습니다. 신원 조사를 받았고 서류를 작성했고 앞으로의 일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1998년 여름 우리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평생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습니다. 하늘 위에서 본 세상은 아름다웠습니다. 국경도 보이지 않았고 총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건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8살이었습니다. 북한을 떠난 지 1년이 지나 있었습니다. 공항은 너무 넓었고 너무 밝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굶주린 사람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통일부 직원들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원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교육받는 곳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 3개월을 보냈습니다. 한국말을 배웠습니다. 북한말과 비슷했지만 달랐습니다. 억양도 달랐고 단어도 많이 달랐습니다. 컴퓨터 사용법도 배웠고 은행 사용법도 배웠고 지하철 타는 법도 배웠습니다.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다른 탈북자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저보다 어린 아이들도 있었고 나이가 많은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굶주림, 도망, 두려움.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울었습니다. 하나원을 나온 후 우리는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정부에서 작은 아파트를 제공해 줬습니다. 1년치 생활비 지원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일자리를 찾았고 저는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학교 첫날 저는 너무 긴장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저를 신기한 듯 쳐다봤습니다. 선생님이 소개했습니다. 얘는 북한에서 온 친구예요. 여러분 잘 대해주세요.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몰려왔습니다. 북한에서는 정말 밥을 못 먹어? 김정일을 진짜로 신처럼 믿어? 탈북하는 거 무섭지 않았어?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떤 질문들은 대답하기 싫었습니다. 상처를 건드리는 것 같았으니까요. 학교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공부는 따라가기 힘들었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것과 한국에서 배우는 게 너무 달랐습니다. 수학은 괜찮았지만 영어는 한마디도 몰랐습니다. 사회 시간에는 북한에서 배운 것과 반대되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친구를 사귀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아이들은 친절했지만 저는 그들과 다른 세계에서 온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게임 이야기를 할 때 저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아이들이 TV 프로그램 이야기를 할 때 저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방학에 어디 놀러 갔다는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수연아, 너 아빠는 어디 계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몰랐으니까요. 중국에 가셨다가 돌아오지 않으셨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도 몰랐습니다. 아빠는 북한에 계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너무 아픈 이야기였으니까요.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또 설거지였습니다. 중국에서처럼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월급을 제대로 받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도 없었고 잡힐까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수연아, 학교 어땠어? 좋았어요, 엄마.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힘들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어머니도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서울말을 배우려 애썼지만 북한 억양이 계속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그 억양을 듣고 어머니를 다르게 봤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한국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한국말도 늘었고 친구도 생겼고 공부도 따라잡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항상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5살 때 본 처형 장면, 두만강을 건널 때의 공포, 중국에서 숨어 지내던 날들. 잠에서 깨면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여기가 한국인지 중국인지 북한인지 헷갈렸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사춘기가 왔습니다.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누구인가? 북한 사람인가? 한국 사람인가? 둘 다인가? 둘 다 아닌가? 중학교 3학년 때 어머니가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연아, 엄마가 북한에 있는 할머니를 찾으려고 해. 할머니요? 할머니 어떻게 찾아요? 브로커를 통해서. 돈을 주면 북한에 연락할 수 있대. 할머니가 살아계신지 건강하신지 알고 싶어. 어머니는 몇 달 동안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브로커에게 연락했습니다. 브로커는 북한에 사람을 보내서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한 달 후 소식이 왔습니다. 할머니는 살아계셨습니다. 하지만 몸이 많이 안 좋으셨습니다.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반역자의 가족이라는 낙인 때문에 다른 친척들도 할머니를 외면했습니다. 어머니는 할머니께 돈을 보냈습니다. 매달 조금씩. 불법이었지만 어머니는 할머니를 돕고 싶어 했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편지도 주고받았습니다. 할머니의 편지를 읽을 때마다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 수연아? 엄마가 살아있을 때 할머니를 다시 볼 수 있을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탈북자가 북한에 있는 가족을 만난다는 건 거의 불가능했으니까요.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기로, 숨기지 않기로,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학교에서 통일에 관한 발표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강단에 올라가서 이야기했습니다. 5살 때 본 처형에 대해서, 고난의 행군에 대해서, 탈북 과정에 대해서. 친구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울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한 친구가 다가왔습니다. 수연아, 그런 일을 겪었구나. 몰랐어. 미안해. 왜 미안해? 내 잘못이 아니잖아. 그래도 내가 겪은 일들을 생각하면 난 너무 당연하게 살았던 것 같아. 그날 이후 저를 보는 친구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존중이었습니다. 이해였습니다. 대학에 들어가고 성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했습니다. 탈북자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어려움을 다른 탈북자들도 겪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대학교 2학년 때 저는 탈북자 지원단체에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탈북 청소년들을 도왔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과거를 되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를. 어머니는 이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북한 음식을 파는 식당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탈북자들도 오고 한국 사람들도 옵니다. 어머니는 손님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북한에서의 삶, 탈북의 여정, 그리고 여기서의 삶에 대해서요. 할머니는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북한에서요. 어머니는 장례식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저 먼 곳에서 절을 올릴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며칠 동안 울었습니다. 마지막 인사도 못했다고, 손도 한번 잡아드리지 못했다고. 아버지에 대한 소식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지 어디 계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머니는 가끔 아버지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던 음식, 아버지의 웃음소리, 아버지가 저를 안아주던 따뜻한 품. 어머니의 눈에는 항상 그리움이 어려 있습니다. 저는 지금 28살입니다. 북한을 떠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는 완전히 한국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국말을 하고 한국 문화 속에 살고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처형을 보지 않았더라면, 만약 고난의 행군이 없었더라면, 만약 아버지가 중국에 가지 않았더라면, 저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아마도 여전히 북한에서 살고 있겠죠. 당이 시키는 대로 살고, 국가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자유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았겠죠. 그게 나쁜 삶일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건 제가 선택한 삶이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의 삶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차별을 경험할 때가 있고, 여전히 악몽을 꿀 때가 있고, 여전히 북에 두고 온 것들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선택한 삶입니다. 제가 만들어가는 삶입니다. 얼마 전 저는 하나원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새로운 탈북자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여자아이가 다가왔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제가 탈북했을 때와 비슷한 나이였죠. 언니, 저 무서워요. 여기 적응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아이를 안아줬습니다. 20년 전에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무서운 게 당연해. 나도 무서웠어. 하지만 괜찮아질 거야. 시간이 걸리겠지만 분명 괜찮아질 거야. 그리고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있잖아. 아이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과거의 저와 현재의 제가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후회하지 않느냐고. 북한에 남았으면 어땠을까 하고. 저는 대답합니다. 후회는 없다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살기 위해서 떠나야 했다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가끔은 궁금합니다. 북한에 남았던 친구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제가 다녔던 학교는 아직 있을까? 제가 태어난 그 집은 아직 서 있을까? 아버지는 어디선가 저를 생각하고 계실까? 통일이 되면 돌아가 보고 싶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그곳에, 5살 때 처형을 받던 그 광장에,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보고 싶습니다. 만약 살아계시다면 꼭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것을 잃고, 많은 고통을 겪고, 많은 눈물을 흘린 끝에 얻은 것입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제 삶의 주인이니까요. 제가 선택하고, 제가 결정하고, 제가 만들어가는 삶이니까요. 5살의 어린 소녀가 본 처형은 악몽이었지만 동시에 각성이었습니다. 이건 잘못됐어라는 작은 목소리는 결국 저를 자유로 이끌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무시하지 않은 게
그 목소리에 따라 행동한 게 지금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목소리를 전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희망은 있다. 더 나은 삶은 가능하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오늘도 저는 살아갑니다. 북한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사는 두 세계 사이를 걷는 사람으로, 과거를 기억하면서도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으로, 상처를 안고 있지만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으로,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5살에 공개 처형을 본 소녀의 탈북을 결심한 가족의 자유를 찾아 떠난 여정의 이야기입니다. 끝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통일이 되는 날, 이 이야기에 진짜 끝이 올 것입니다. 아버지를 다시 만나는 날, 고향 땅을 다시 밟는 날, 두 개로 나뉜 세계가 하나가 되는 날, 그날을 저는 기다립니다.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날까지 저는 살아갑니다.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며, 그리고 잊지 않으며.